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감사의 계절 11월, 라디오 서울과 함께 따뜻하고 평화롭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은 오미크론이 아직 미국에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곧 확산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 점검에 나섰습니다. 식품의약국 자문위원회가 머크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구강치료제에 대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유럽연합 소속 10개국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됐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식량 불안정이 심각한 공중 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 불안정을 겪은 주민의 코로나19 확진율이 그렇지 않은 주민에 비해서 2배가 높았습니다. LA시가 고스트건의 판매와 소지, 유통 등을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0의 벌금과 함께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연방 제9항소법원이 대용량 탄창 소지를 금지시킨 캘리포니아주의 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군 출신 30대의 군사와 우주 전문가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공식 일정을 무기한 전면 취소했습니다. 선대위 구성을 놓고 빚어졌던 충돌을 표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에서도 오미크론 의심 사례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하락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린 지역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끼린 날씨에 밤 최저 52도가량, 내일 낮 최고 기온은 79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 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1월 30일 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오미크론 관련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백악관의 코로나19 대응팀은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이미 20여 개 나라에 퍼져 있지만 아직 미국에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곧 미국에도 확산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점검하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YTN이 보도합니다. 루셀 웰런스키 CDC 국장은 미국의 지배적인 코로나19 변이는 여전히 델타라고 밝혔습니다. 분석 결과 99.9%가 델타 변이에 의한 감염이라는 겁니다. Right now, there is no evidence of Omicron in the United States. The Delta variant remains the predominant circulating strain, representing 99.9% of all sequences sampled.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오미크론이 미국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다시 확인했습니다. 또 특이 증상도 아직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개 나라까지 퍼지고 있어 확산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That's gone up to 226 in 20
countries. And I think you're going to expect to see those numbers change rapidly. Importantly, it has not yet been detected in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은 이에 따라 가용 예산을 파악하는 등 확산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대량으로 즉각 구매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기면 추가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머크사 MSD는 자사의 알약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And we expect, based on what we know about the Omicron variant, that molnupiravir would be effective against this particular variant. 하지만 모더나 CEO는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잘 듣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한 데 반해 바이오엔테크 CEO는 화이자 백신이 강력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두고 이렇듯 엇갈린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백악관 대응팀은 기존 백신이 여전히 효과적인 대응책이라며 추가 접종까지 맞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백악관이 이에 대처하기 위한 가용자금 파악에 나서는 등 대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오늘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의회가 대유행과 관련해 승인한 자금 중 오미크론용으로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이 얼마나 남았는지 파악 중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백악관은 동시에 오미크론 특화 백신을 대량으로 즉각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 추가 자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보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어제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 얼마나 효과적인지 파악하고 있다면서 새 변이에 특화한 백신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다만 백악관이 현재로서는 오미크론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의회에 곧바로 요청할 필요성은 낮다고 본다고 전했습니다. 식품의약국 FDA 자문위원회가 제약사 머크사가 개발한 코로나19 구강치료제 몰누피라비르에 대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오늘 7시간이 넘는 토론 끝에 표결에 들어가서 13대 10으로 몰누피라비르의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는 결론을 내리고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 자문위원회는 특히 비만과 천식 등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코로나19가 악화할 위험이 있는 성인 확진자의 경우 복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자문위는 그러나 임신부의 경우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여성의 경우 몰누피라비르 복용 전에 임신 여부를 검사하는 등 사전 조치를 권고할 것을 FDA에 요구했습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 CEO가 미국 파이저사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새로운 변이인 오미크론으로 인해 중증으로 전환하지 않도록 강력한 보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그르 사힌 바이오엔테크 CEO는 오늘 로이터에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보통이나 약한 증상에는 백신 효능이 일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오엔테크는 오미크론에 대응해 코로나19 백신을 개조해야 할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파이자 바이오엔테크 백신을 2, 3회 접종받은 이들의 혈액 샘플을 분석, 오미크론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항체가 발견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2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이 여행과 관련한 권고와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루시아 월렌스키 CDC 국장은 오늘 백악관 코로나19 대응팀 브리핑에서 미국에 입국하는 여행객의 검사 기간을 단축하고 경우에 따라 격리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내 4개 주요 공항에서 특정 국제선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감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렌스키 국장은 전염병 대유행 내내 해온 것처럼 국제여행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할 방법을 구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6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아프리카 8개국에서 비시민권자가 입국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고 27일엔 이들 8개국에 대한 국무부의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했습니다. 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의 세계가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 EU 소속 10개 나라에서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최초 보고되기 전 유럽 곳곳에서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밝혀져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이 됐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베를린 특파원입니다. 첫 보고 일주일 만에 전 세계 17개 나라에서 감염자가 확인된 오미크론. 유럽에선 벨기에에서 첫 확진자가 보고된 지 나흘 만에 10개 나라에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감염자는 주로 젊은 연령층이었고 증상이 없거나 약한 수준이라고 유럽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24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정식 보고되기 전 유럽에 이미 오미크론 감염자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벌써 광범위한 지역 감염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덜란드는 지난달 19일과 23일 채취된 샘플에서 오미크론 변이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한 명만 아프리카를 여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The fact that we found positive cases a little bit earlier than the announcement last week does not mean that it's widely spread in the Netherlands. 독일과 벨기에에서도 각각 지난달 21일과 22일 아프리카 여행객에게서 오미크론 변이를 검출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라이프치히에선 해외에 나가본 적도 외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는 39살 남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유럽 각국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벌써 22건의 감염 사례가 나온 영국은 대중교통과 상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이탈리아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아직 오미크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한다며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브라질에서 오미크론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로써 남미 지역에서도 처음으로 오미크론 감염자가 확인됐고 아프리카에서 처음 감염자가 발견된 뒤에 유럽과 아시아, 북미, 오세아니아, 남미 등 전 대륙에서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보건규제기관인 국가위생감시국은 현지 시각 오늘 최근 남아공에서 귀국한 부부가 오미크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부는 남아공에서 출발할 때 받은 검사에선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상파울루시 인근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후인 지난 25일 이뤄진 검사에선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상파울루주 정부는 부부가 현재 격리 중이며 가벼운 코로나19 증상만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일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다섯 시 16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프리웨이 각 구간들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운타운 인근의 각 프리웨이 구간들 조금씩 정체가 심해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힐 스트리트 구간부터 주춤하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 6마일 정도로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버논 애비뉴 인근까지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시티 테라스 드라이브 구간부터 속도 뚝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교통 위험수로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는데요.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팩로드 구간에 차량 화재 보고되어 있습니다. 역시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프레몬트 애비뉴 출구에는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타운과 로컬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식량 불안정이 심각한 공중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식량 불안정을 겪은 주민들의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그렇지 않은 주민들에 비해서 2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내용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LA 카운티의 식량 불안정이 팬데믹 기간 동안 악화되면서 심각한 공공보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0일 LA 카운티 당국이 공개한 LA 카운티 식량 불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직장을 잃은 주민들의 식량 불안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 사이 LA 카운티 전체 가정의 34%가 식량 불안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종별로는 라틴계가 40%로 가장 많았으며 흑인이 39%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시안 가운데 식량 불안정을 겪은 주민들은 28%였으며 백인들은 21%로 가장 낮았습니다. 식량 불안정을 겪은 주민들의 코로나 확진 비율은 11.6%로 그렇지 않은 주민들의 확진 비율 6.4%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LA 카운티 전체 주민의 14.7%에서 26.7%는 음식 보조 프로그램인 칼프레쉬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으나 지난해 7월 현재 칼프레쉬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팬데믹으로 인해 저소득층 그리고 소수계 커뮤니티가 식량 불안정으로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적절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윤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43명, 사망자는 28명이 보고됐습니다. 병원 입원 환자는 562명으로 어제보다 7명이 줄었으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159명을 기록했습니다. 확진율은 2.9%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증가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코로나19로 병원 치료를 받는 사람은 어제보다 15명이 늘어난 196명, 52명은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222명, 사망자는 15명이 보고됐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정보 유출 위험을 이유로 펄전트 제네틱스사의 코로나19 진단 키트 사용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비아노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주 펄젠트 제네틱스사의 진단 키트의 위험성을 알려왔다며 직원들의 DNA 정보가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에는 어제 서한을 보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쉴라 쿠엘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펄젠트 제네틱스사가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거나 진단 샘플 정보가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LA 카운티는 펄젠트 제네틱스사와의 계약에 카운티의 서면 허가 없이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며 회사가 미국 내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랭커스터 지역에서 자녀와 장모를 살해한 남성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올해 29살의 주마커스 데이빗을 5건의 살인과 3건의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피해자들은 51살의 여성과 11살, 7살, 2살 그리고 1살 된 아이들이었습니다. 용의자는 총기 소지가 가능한 보안 요원이었지만 총기 라이센스는 지난해 8월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LA시가 캘리포니아주의 노점상 법규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니디아 라만 시의원은 LA시의 약 10,000개에 달하는 노점상 가운데 165곳만이 퍼밋을 받았다며 이는 관련 규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8년부터 노점상이 합법화됐지만 여전히 많은 노점상들이 벌금의 위험 속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라만 시의원은 결의안을 통해서 싱크 설치 의무 규정 완화와 위생 점검의 간소화 그리고 거리 판매 음식에 대한 적정 온도를 설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A 카운티가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공정노동사무소를 개설합니다. 쉴라 코엘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낮은 임금과 열악한 베네핏 그리고 노동자 보호 문제 등으로 많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떠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부서를 개설하고 근무 환경 개선 작업에 돌입하게 됩니다. 새롭게 개설되는 공정노동사무소는 일단 가사도우미 업종과 미용, 마사지 등을 포함하는 개인 서비스, 그리고 요식업계 등 3개 업종에 초점을 두고 근무 환경 평가를 시작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첫 보고서는 4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LH가 고스트건의 판매와 구매, 소매, 그리고 소지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조례 시행을 위해서는 에릭 가세티 시장의 서명만을 남겨놨습니다. 새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1,000의 벌금과 함께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고스트건은 총기 번호가 없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며 신원 확인 절차 없이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로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LA시에서 발생한 총기 범죄의 3분의 1은 고스트건이 이용된 사건이었습니다. 연방항소법원이 대용량 탄창 소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제9항소법원은 7대4로 캘리포니아주의 대용량 탄창 금지가 합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로 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이번 항소법원의 결정은 공공안전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앞서 샌디에고 연방법원은 대용량 탄창 소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주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해 최종 결정은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미시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오늘 15세 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학생 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이번 총격으로 14살과 17살 여학생 그리고 16살 남학생 1명이 숨졌습니다. 부상한 8명 가운데 2명은 수술을 받고 있고 나머지 6명의 상태는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용의자는 현장에서 15에서 20발의 총을 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를 검거한 뒤에 범행에 사용한 반자동 권총 등을 압수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총격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수사당국은 용의자가 학교로 총을 들고 온 경위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하원 특별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나섰습니다. 베니 탐슨 특위 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통해 메도스 전 실장이 변호사와 함께 위원회와 접촉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출했고 조만간 내부 증언을 위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습니다. 메도스 전 실장은 하원 특위가 무더기로 소환장을 발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가운데 가장 고위급 인사입니다. 앞서 특위는 메도스 전 실장을 비롯해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스티븐 윌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 케일리 매커네니 전 백악관 대변인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 10여 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하지만 핵심 측근들은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특위는 이미 출석 요청을 거부한 배넌을 의회 모독 혐의로 연방 법무부에 고발했고 법무부는 지난 13일 배넌을 기소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전 종전선언 협의가 마무리되면 북한과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뉴스위크는 통일부 당국자를 통해서 한미 간의 종전선언 논의를 확인했다며 이 사안은 이전에 북미 간에 논의됐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 문제는 북미 간에 몇 차례 논의됐기 때문에 한미 간의 협의가 끝나면 북한과 대화, 협의를 통해 이런 조건을 해결할 길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가에서 대표적인 친한파 정치인으로 꼽히는 탐 소어지 연방 하원 의원이 뉴욕 주지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오늘 소어지 의원이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내년 뉴욕 주지사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을 지역구로 하는 소어지 의원은 소득세와 재산세 경감과 치안 강화 등 교외 지역에 거주하는 중도파 유권자들을 겨냥한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번 선거는 좌우 한쪽 이념으로 치우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의 간판 앵커이던 크리스 쿠오모가 친형이자 전 뉴욕 주지사인 앤드루 쿠오모의 성추문 수습에 발벗고 나섰던 정황이 드러나면서 결국 퇴출됐습니다. CNN 대변인은 오늘 크리스에게 추후 평가가 나올 때까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어제 공개된 뉴욕주 검찰 수사 자료에서 크리스가 주지사의 성추문 대책회의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던 행적이 드러난 데 따른 것입니다. CNN은 지금까지 크리스를 옹호하는 입장이었다가 그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고조되자 결국 퇴출을 결정했습니다. CNN 대변인은 당초 크리스의 행적이 규정 위반에 해당했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그가 가진 독보적 입지를 존중했으며
그가 직장보다 가족을 우선해야 했다는 점도 이해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대선까지 이제 98일을 앞둔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여군 출신 30대 군사와 우주 전문가 조동현 교수를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첫 번째 영입 인사이자 선대위를 끌어갈 새 얼굴, 민주당이 육사 출신 우주항공 분야 교수이자 82년생 워킹맘 조동현 위원장을 상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습니다. 당 대표와 함께 이재명 선대위를 이끌 투톱입니다. 새로운 우주, 뉴스페이스를 추구하시는 것처럼 우리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뉴페이스가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틀 전까지도 이런 자리에 설 줄 몰랐다는 조 위원장은 일하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정치권 합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예측 가능하고 조금 더 일관성 있는 정책, 일을 하는 정당과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민주당은 앞서 광주 공동선대위원장을 만 18살 고등학생에게 맡겼습니다. 2030 세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기류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정도 청년에 집중됐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 창업가들을 만나 오징어 게임을 언급하며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강조했습니다. 200억 투자해가지고 조단위 수익을 내는 게 100개 중에 1개만 나와도 다 다른 건 손실을 봐도 괜찮은 거 아닌가요? 민주당은 오늘 여성, 과학기술 분야의 청년 영입 인사를 발표합니다. 이들은 모두 선대위에 전면 배치돼 청년 정책과 의제 발굴에 나설 계획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이틀째 충청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주 52시간제와 최저시급제 등을 비현실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30 세대와 여성층 겨냥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 선대위 청년 보좌역 공개 모집도 시작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충청의 아들임을 내세우며 대전과 세종시를 훑은 윤석열 후보가 충북 청주에서 이틀차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청주공항을 찾아서는 청주공항의 중부 거점화와 광역철도 도심 통과 등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겠다며 균형 발전을 강조했습니다. 2차 전지를 만드는 강소기업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주 52시간제나 최저시급 등 현 정부 시책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자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하며 없애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최저시급제라든지 주 52시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기업 운영에 지장이 정말 많다. 이런 특상공론 때문에 참 중소기업 하기 어렵다 하는 말씀 잘 들었고 비현실적인 제도들은 다 철폐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어 청년 창업자와 청년 문화예술인을 만나고 시장을 찾아 심야 반상회를 여는 등 청년과 민생 행보에도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공약 소상공인 50조 지원안을 전격 수용한 데 대해서는 표 계산을 해본 모양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퍼퓰리즘이라고 엊그제까지 공격을 하다가 표 계산을 해보니까 아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민주당 쪽에서 드는 모양인데 어찌됐든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이 후보가 30대 국방 전문가 워킹맘을 인재 영입 1호로 발표하며 2030과 여성층 공략에 나서자 윤 후보는 선거대책위원회 각 분야에서 활동한 청년 보좌역을 구한다며 공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을 선거용 장식품으로 잠깐 쓰는 게 아니라 국정 파트너로 삼겠다면서 정권 교체의 동지가 되자고 호소했습니다. 세종과 대전, 청주까지 방문한 윤석열 후보는 2박 3일 지역 순회 일정의 마지막인 독립기념관으로 향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당대표가 공식 일정을 무기한 전면 취소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대위 구성 등을 놓고 빚어졌던 충돌이 표면화된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 종일 당이 어수선했습니다. 역시 KBS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말을 SNS에 남긴 뒤 어제 모든 공식 일정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이 대표 본인이
직접 잠적의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청 방문 일정을 보도를 보고 알게 됐다는 대표 패싱 논란이 있었고 자신이 반대한 이수정 교수가 영입되는 등 후보 측과 갈등에 따른 불만의 표시로 보입니다. 당이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 다가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청주를 찾아 청년 창업자와 중소기업 방문 일정 등을 소화한 윤석열 후보는 특별한 입장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사무총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해보고 한번 만나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은 종일 어수선했습니다. 당대표가 권력투쟁을 하는 것 같다. 후보 앞에서의 영역 싸움은 부적절하다는 윤 후보 측 얘기가 나왔지만 당대표까지 자리를 잃고 대선을 어떻게 치를 건가 정신들 차리라는 중진들 주문도 있었습니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분간 시간을 가질 듯합니다. 취재 결과 이 대표는 어제 오후 부산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좀 일정 같은 거 다 찍어가지고 부산에 오신 연인은 그거는 저희가 좀 막아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선대위가 다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윤 후보는 오늘 예정대로 충남 천안의 독립기념관 등을 방문합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민주당이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일시 완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거지만 정부와 의견을 맞출 수 있을지가 미지수입니다. 내년 예산안을 두고도 당정은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YTN입니다. 1주택자 양도세 완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날, 민주당의 입법을 총괄하는 김성환 원내수석 부대표는 한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 역시 양도세 완화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제 팔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이나 이런 건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 역시 당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발을 맞췄습니다. 늘어난 보유세에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털어내고 싶어도 거래세 문턱에 막혀 잠김 현상이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거래세 완화 기조를 명확히 세웠습니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서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1주택자에 이어 다주택자까지 민주당이 연일 양도세 완화 가능성을 띄우는 건 대선 전국에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야가 합의한 1주택자 양도세 완화조차 난색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이번에 양도소득세 공제금액 기준 조정이 혹시 부동산 시장 불안 심리를 혹시 자극하지 않을까 굉장히 우려가 돼서 여기에 당정은 법정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증액을 두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후보가 내세운 지역화폐 예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정부안 6조 원에서 21조 원으로 대폭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정도였고요. 주로 소상공인 지원 문제 관련해서 입장차가 액수에 대한 입장차가 조금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랑 상품권 관련된 대선이 10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재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거래세 완화로 정책 차별화에 시동을 걸고 있지만 완강한 입장의 정부를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발견돼 분석 중이라는 보고를 받고 오미크론 TF를 중심으로 비상한 각오로 엄중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아직 새로운 변이에 대한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판별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을 조속히 완료하고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방역 전략을 국제협력과 전문가 논의를 통해서 신속히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곽 전 의원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KBS가 전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곽 전 의원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주고 그 대가로 아들을 통해 25억 원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초 화천대유가 곽 전 의원 아들에게 퇴직금 등으로 준 돈은 50억 원이지만 세금과 성과급 등을 뗀 실수령액 25억 원만 영장 범죄 사실로 적었습니다. 검찰은 특히 2015년 김만배 씨의 제안을 받은 곽 전 의원이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에게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부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곽 전 의원은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검찰은 구속영장 심사에서 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 등이 다뤄질 것이란 입장입니다. 곽 전 의원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영장 심사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그리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하락을 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652.22포인트가 하락한 34,483.72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88.27포인트가 떨어진 4,567, 나스닥 지수는 245.14포인트가 하락한 15,537.69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오미크론에 대한 염려로 또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5.4% 하락한 배럴당 66달러 18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1월 한 달 동안 21% 가까이 급락을 해서 코로나19 대유행이 공식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월간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파월 의장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서 자산 매입 축소, 이른바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 소식 KBS 뉴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에 나와서 11월부터 시작한 이른바 테이퍼링 진행 속도를 높일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중에 돈을 풀기 위해 연준이 그동안 사들여오던 채권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나가겠다고 했었는데 이걸 더 빨리 줄이는 걸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economy is very strong and inflationary pressures are high and it is therefore appropriate in my view that we will discuss that at our upcoming meeting in a couple of weeks. 그러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발생으로 노동력 부족과 경제활동 위축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만약 심각한 거라면 세계 각국의 봉쇄는 더 강화돼 공급망 혼란 문제도 풀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연준이 지금까지 고수해오던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입장은 철회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The recent rise in COVID-19 cases and the emergence of the Omicron variant pose downside risks to the employment and economic activity and increased uncertainty for inflation. 테이퍼링 완료하고 나면 그 다음은 본격적 긴축인 금리 인상 수순입니다. 가뜩이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심해진 뉴욕 증시는 오늘 파월 의장의 이른바 빠른 긴축 시사 발언으로 또 한 번 흔들렸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제넷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 부채 한도를 상향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오늘 상원 은행위원회에 출석해서 의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미국은 제때 빚을 완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현 회복세를 없애버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는 부채 한도 문제를 12월 3일까지 한시적으로 4,800억 달러 상향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앞서 의회에 보내는 서한에서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오는 12월 15일 이후 연방정부는 처음으로 디폴트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현 경제회복세가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했으며 공급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충격 강도가 이전 유행보다 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과 세계 경제를 위협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글로벌 경제가 새 변이로부터 아주 심하지 않은 정도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3월 코로나 1차 대유행 초기나 올해 여름 델타 변이 유행 때보다는 경제적 충격이 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활력을 되찾은 상태이고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았던 공급망 차질 문제도 근래 회복 조짐을 보인다는 사실이 과거 유행 때와의 차이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금융소비자보호국 초대국장을 지낸 리차드 코드레이를 연방준비제도 은행감독 부의장 후임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코드레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명을 받고 상원의 인준까지 통과하게 되면 코드레이는 랜들 퀼스 연준은행감독 부의장의 뒤를 잇게 됩니다. 랜들 퀼스 연준이사의 연준은행감독 부의장 임기는 지난 10월에 만료됐고 퀼스는 이사직도 내려놓고 올 12월 말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국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서 2011년 신설한 조직으로 코드레이는 초대국장으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금융소비자보호국을 이끌었습니다. 미 전국의 집값이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지만 1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NBC 방송과 블룸버그 통신은 오늘 S&P 코어로직 케이스-쉐일러 9월 주택가격지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5%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20%에 육박하는 급등이지만 지난 8월 상승률 19.8%보다는 소폭 둔화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월보다 낮아진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지난 9월 상승률이 약간 떨어진 것은 학기가 시작돼 이사 수요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라간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은 겨울철에 집을 매물로 내놓는 매도인들이 늘어나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울 전망이지만 수요도 여전히 강해 당분간 집값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와 전탈치를 밑돌았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11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9.5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이코노미스트 예상치 110.0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10월 수치는 113.8에서 111.6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11월 현재 여건지수는 전월 수정치인 145.5에서 142.5로 하락을 했고 11월 기대지수는 전달 수정치인 89.0에서 87.6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 날씨 전해드립니다. LA 지역 오늘 밤 흐린 지역들이 많겠고 일부 지역은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52도가량 그리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많이 올라간 낮 최고기온 79도에서 80도가량을 기록하겠습니다. 밤 최저 50도가량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기온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85도, 해안 지역은 71도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저녁 곳에 따라 흐리고 비가 올 확률은 40% 정도에 밤 최저 73도가량, 내일도 역시 비 올 확률이 50%에서 60% 정도이고 바람은 15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섭씨 2.7도까지 떨어졌는데 체감 온도는 5, 6도가량 더 낮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2도, 대구 5도에 머물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4도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융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서게 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